네, 말씀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450명 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인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나흘 만에 확진자 수가 5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전날에 비해 7천여 건 적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확진자 양성률을 비교하면 사실은 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주말을 고려한다면은 절대로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양상이 거리두기 상향 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 주 초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양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12월에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외에도 다양한 입시 이제 기다리고 있고 또 연말 연초라서 이 약간 모임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대유행의 위험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확산을 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특징입니다. 이 대학생 모임이라든지 연말에 모임이 큰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를 다 집에서 보내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도 좀 아쉽지만 이 친지들이나 모임을 자제하시고 랜선이나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기존 유행과 달리 집단 감염에 큰 축이 없이 일상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이 젊은 층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반경이 많은 것이 젊은 층입니다. 특히 10월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겨울이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젊은 층들이 학교의 동아리나 모임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험 후에도 우리 학생들이 가능하면 가족과 모임을 갖고 이번 연말은 모임엔 참석 안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아까 400명 이상 계속 넘고 있어서 2.5단계 오늘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 나오는데 이게 2.5단계 가면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시는지 2.5단계로 바뀌게 되는 순간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건지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단계가 되는 순간 어떤 큰 달라지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우선 모임 행사를 10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줄이게 되고요. 네. 노래방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우리가 조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이 금지되고 식당이나 카페는 여전히 2단계와 똑같이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단계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확산이 많기 때문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주까지 좀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다음 주 초라도 확산이 만일에 조금 떨어진다면은 단계를 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확산 고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단계를 격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환자 치료 병상 문제도 우려가 되는데요. 확진자가 더 늘면 이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될 텐데 교수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에도 지금 한 9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지방에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경증 환자들은 집에서 치료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 집에서 자가격리는 조금 위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서 확산을 좀 많이 확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만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를 조기 승인이 된다면 항체치료제 주사를 맞고 경증이나 젊은 층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든지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중환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확산세가 증가가 되면 중환자가 늘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문제가 올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기관에서도 우리 교수님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수능 있습니다. 수능 며칠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들 걱정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특히 수험생들은 진짜 걱정 많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수험생들 이제 시험 치러 가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좀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가족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조금 철저하게 따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도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전까지 조금 생활을 격리 생활 비슷하게 학원이나 그런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기보다는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시험 당일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꼭 철저히 착용해야 되고 여분의 마스크 꼭 준비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네. 정부 당국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부 당국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이 49만 명이 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학생 중에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시험을 보는 때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동원해서라도 확진자를 찾아주셔야 그 후에 시험 후에 우리가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3차 재난지원금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또 김태현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3차 확산과 맞물려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 먼저 말을 꺼내긴 했어요. 3조 6천억 원 정도의 이 3차 재난지원금 이번도 예산안에 넣어서 12월 2일 날 통과시켜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자. 이랬는데 여당에서도 뭐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받아들이는 대신에 예비비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자. 약간 입장 차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맥락을 조금 설명드리면 네. 야당이 먼저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켰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반대한 의원이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반대도 큰 힘이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3차 재난지원금이 주어질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야당이 이걸 예산안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네. 예산 총액에서 이 3조 6천억 원을 더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3조 가량을 삭감하자는 뜻이 됩니다. 삭감을 해야 되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총량은. 네. 그 삭감 대상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형 누딜 이런 사업들을 삭감하자는 것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정책 공약, 이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걸 예산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별도의 예비비나 추경과 비슷한 형태의 추가 예산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이 재원 마련 가운데 이견이 생기고 있지만 사실 지난 총선 시점을 돌아보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액수를 얼마를 주느냐에서 항상 야당이 여당의 주장에 이 쫓겨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들이 이건 우리가 여당 때문에 이걸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원 마련에서는 정치권의 이견, 진통이 꽤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야당에서 먼저 주자고 나선 예산이기 때문에 예. 재난지원금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효과 이것이 앞선 이제 재보궐선거에 끼치는 효과는 지난 총선에서 미쳤던 효과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재원 마련에 대한 여야의 이견 목소리로 들어본 뒤에 분석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홍보성 예산을 삭감한다면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이 재원을 마련한 뒤에 지급이 결정이 된다면요, 교수님. 네. 저 지난번에도 반복됐던 논란이긴 한데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다시 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또 보편적 지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방역 기준을 예. 강화하면서 사실은 장사라든가 뭐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타겟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나눠주면 좋죠. 왜냐하면 뭐 피로감도 있고 모든 국민이 좀 받아서 위로도 받고 이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렇죠. 우리의 재정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보다는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뭐 노동자라든가 근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입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기존의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뭐냐면 생계 지원이다라고 한다면 예. 생계 지원, 생계가 사실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분들에게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으로 해서 좀 더 두텁게 그분들에게 지원이 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속보와 3차 재난지원금 소식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